안녕하십니까. 한양대학교에서 한국 철학, 한국 유학을 공부하고 가르치고 있는 김용헌이라고 합니다. 김일환 선생님께서, 교수님께서 연락을 주셔가지고 자매아 선생님 기념 학술회의가 있으니까 철학에 관해서 좀 발표를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자료를 찾고 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자료집에 작은 성과가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렇게 매끄럽게 정리가 된 상태는 아닙니다. 오늘 논평자도 있고 여러 학자님들 또는 방청객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서 좀 더 나은 원고로 만들어서 나중에 이제 책을 낼 때는 좀 더 좋은 논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맡은 부분이 철학에 관한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본래 철학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닌데, 그런데 이것이 이제 문자화가 되는 순간 대단히 난해한 언어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이렇게 전달해야 할까 하는 그런 고심이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만은 않은 그런 작업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어려운 얘기는 빼고 전체적으로 자매아 선생의 사상이 또는 활동이 조선시대 후학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느냐, 또는 그 후대의 평가들이 어떠했느냐,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얘기를 풀어나갈까 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자매아 선생의 철학사상이나 또는 정치적 활동 이런 것들의 사상사적 의미가 좀 드러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매아 선생은 크게 보면 두 가지로 일단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는 인조 반정 직후, 이게 1623년이죠. 제야학자로 발탁이 됩니다.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때 이제 같이 발탁된 분이 누구냐면 사계 김장생, 여헌 장형광, 그리고 자매아 선생입니다. 근데 나이를 한번 보십시오. 그 당시 사계 선생은 76세입니다. 그리고 여헌 선생, 저 구미, 선산 쪽에 계시던 분인데 이분은 70세였어요. 그런데 자매아 선생은 51세입니다. 그러니까 25살 차이가 납니다. 사계 선생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란히 제야학자로서 발탁했다는 것은 그만큼 학자적 명성이 그 시기에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자매아 선생의 이 이름을 날리게 된 사건은 의례 논쟁에 참여한 거죠. 이거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자매아 선생이 스타가 됐으니까요.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조 임금이 계셨죠. 그리고 그 뒤를 광해군이 이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광해군은 폐위가 됐습니다. 인조 반정에 의해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왕위에 오른 분이 인조죠. 자, 이게 정상적인 경우였다면 선조, 광해군, 인조 이렇게 왕위가 계승이 되죠. 이렇게 됐다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광해군이 폐위가 됐어요. 임금 자리에서 쫓겨난 겁니다. 따라서 임금으로 인정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니까 인조는 누구를 이어서 왕이 되느냐? 선조를 이어서 왕이 된 겁니다. 선조의 왕통을 계승한 겁니다. 그러니까 선조, 인조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인조의 아버지가 정훈이죠.
광해군에 배다른 동생입니다. 근데 이때는 이미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요. 그러니까 당장 정원군 그 아버지죠. 그러니까 인조의 생부 사당에 고해야 되는데,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쉽게 말해서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이때 누가 제사의 주도권을 갖느냐 하면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마지가 쉽게 말해서 호족을 파서 다른 데로 갔습니다. 둘째가 집안을 지키고 있어요. 그럴 때 아버지 제삿날이 돌아왔습니다. 아버지한테 제사를 지내야 됩니다. 이때 제주가 누가 돼야 되느냐? 집을 지키고 있는 둘째 아들이 돼야 되느냐? 뭐니 해도 그래도 맏아들이지. 맏아들이 돼야 되느냐? 자, 이 논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과연 어떤 것이 예에 합당한 것인지 한번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십시오. 자, 여기서 사계 김장생하고 자매 선생하고 의견이 갈립니다. 사계 김장생 선생은 뭐냐면 이런 논리예요. 그 인조가 선조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됐으니까 이거는 출계한 거다. 그거죠. 그러니까 생부인 정원군을 법적으로 예적으로 떠난 거다. 요즘 말로 하면 호족을 파서 나간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인조는 생부인 정원군을 아버지라고 불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대신 백숙부로 불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사실 일반 사가에서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죠? 일반 사가에서 입양이 조금 마이크가 입양을 가게 되면 당연히 생부는 친아버지가 법률적 아버지가 아니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우리 박지혜 선생의 논리가 나오는 겁니다. 뭐냐면 이런 거죠. 자, 인조가 선조의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올랐다. 자, 그건 인정한다. 그런데 만약에 광해군의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올랐다면 별 문제가 없다. 그냥 광해군의 자식 역할을 하면 되니까. 그런데 광해군에 빠졌다는 얘기죠. 그러면 할아버지인 선조의 왕통을 바로 계승했어요. 이게 어떤 결론이 나옵니까? 아버지가 없는 셈이에요. 아버지가 없이 할아버지의 왕통을 그대로 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생부인 정원군을 아버지라고 불러야 되고, 그것뿐만 아니라 결국 정원군을 왕으로 올려야 된다. 추승해야 된다. 그래서 일패를 종묘에 모셔야 된다. 라는 논리까지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주장이 팽팽하게 맞섰던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어떤 의견이 더 합리적인지. 자, 이 자리에서는 그것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자리는 아닙니다. 다만 중요한 거는 그 시기에 대다수 학자들은, 유림들은 김장생의 의견을 따랐다는 겁니다. 지지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매 선생은 소수 의견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매 선생은 처음에 이렇게 발탁이 돼서 중요한 어떤 정치적 사건과 관계될 때 소수 의견을 낸 사람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학계에서는, 유림 세계에서는 조금 이렇게 멀어지게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됐던 것이 바로 의례 논쟁이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이런 깊은 내용 빼겠습니다. 결국 이제 그래서 그 자매 선생의 그 예설의 특징을 여러 가지로 학계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가장 키포인트는 역시 그 효를 강조했다. 아버지 없는, 부모 없는 자식이 어디 있느냐. 그 점을 자매 선생이 대단히 강조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철학적인 문제로 이제 오게 됩니다.
좌미화 선생의 이 철학적 어떤 논의는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여기 지금 경물 물격 논쟁으로 했던 것, 요거 하나 하고, 요 다음에 살펴볼 인심 도심 논쟁, 이 두 가지 논쟁에 개입을 합니다. 자, 이거는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 사실은 이게 어디서 나오는 얘기냐면요,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평천하를 하기 전에 뭐를 먼저 해야 됩니까? 치국을 먼저 해야 되죠.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뭘 해야 되죠? 집안을 다스려야 되죠. 집안을 다스리기 전에 뭘 먼저 해야 되죠? 자기 자신을 다스려야 되는 거죠.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 아닙니까? 자, 이게 그러니까 평천하부터 시작해가지고 수신까지 오고, 수신이 시작이 아니죠. 수신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뭘 해야 된다? 뜻을 정성스럽게 해야 된다. 뜻을 정성스럽게 하기 전에 뭘 해야 된다? 마음을 바르게 해야 된다. 여기까지 온 겁니다. 자, 마음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취지 그랬어요. 나의, 이걸 지지할 때 지를 지식이라고 해도 좋고, 어떤 지적 능력입니다. 지적 능력을 극대화해야 된다 이런 겁니다. 취지라는 말은. 자, 지적 능력을 극대화해야 된다.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그 지적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경무를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죠. 취지, 재경물 그랬습니다. 자, 취지, 지적 능력을 극대화하는 것은 경물에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을 격하는 데 있다 이런 거죠. 쉽게 얘기를 하면. 사실 이 경물이 무슨 뜻이냐 가지고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주작, 양명학이 갈라지고, 또는 조선 후기에 등장하는 실학자들도 경물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제시를 합니다. 그런데 이 좌미화 선생이 이 주제로 논쟁을 벌일 때는 그런 류가 아니고 토시 문제입니다. 기본적으로 좌미화 선생이나 뭐 이런 논쟁을 했던 뭐 포조 선생이나 뭐 이런 분들 사이에서 이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주자의 경물설이 옳다라는 것을 전제를 해놓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논쟁을 벌이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 사실은 이제 이 문제는 이때뿐만이 아니라 그 이전에 퇴계 시대 또는 그 이전부터 논란이 됐던 문제입니다. 그 어떤 역사적 전통이 있습니다. 그 전통이 있고 나서 또 좌미화 선생 단계에 와서 논란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 논란은 왜 벌어지게 되냐면 이런 겁니다. 왜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 영어 공부하느라고 애를 많이 쓰셨을 텐데, 영어 공부할 때 우리 문법 따지잖아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문법 안 따져요. 그냥 통째로 그냥 그게 무슨 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우리는 문법을 따져가면서 주어가 뭐고 목적어가 뭐고 서술어가 뭐고 이렇게 따지지 않습니까? 그겁니다. 중국 사람들은 그냥 한문으로 썼어요. 이렇게 썼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걸 우리는 우리말로 번역을 해야 됩니다. 번역을 할 때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되느냐 가지고 논란이 있는 겁니다. 근데 번역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뭐가 필요합니까? 토시를 달아야 되지 않습니까? 토시를 어떻게 달아야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자, 취지재 경물, 지식을 극대화하는 것, 지식을 이루는 것은 경물에 있다, 물을 격함에 있다, 이렇게 보면 간단하죠. 그죠? 물이 격의 목적어죠.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물격 이후에 지지 그랬습니다. 아까는 경물인데 물격이 됐어요. 경물을 했는데 물격이 된 거예요. 이걸 어떻게 봐야 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물이 주어고 격이 서술어가 되죠. 그러니까 물이 격되다. 물이 격된 이후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근데 물은 사물이잖아요. 격은 누가 하는 겁니까? 사람이 하는 거죠. 내가 하는 거죠. 내가 경물을 하는 거, 내가 공부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물이 주어가 아니고, 문법적으로는 주어일 수 있지만 의미상으로는 주어가 아니라 여기서의 주어는 나다 이런 얘기예요. 내가 물을 격한,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
이런 싸움입니다. 자, 이거 디테일한 거는 여기서 접겠습니다. 이거 가지고 서로 논란을 벌인다라는 겁니다.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뭐 이런 전통이 있었다. 이황 때부터 벌써 이런 전통이 있었다. 자, 이도 이것에 대해서 의견을 냈다. 자, 그리고 나서 드디어 잠야 선생의 시대가 된 겁니다. 이때 여기 세 분이 논쟁을 벌이는데 역시 디테일한 것은 빼겠습니다. 빼고 그 박지계 선생만 오겠습니다. 자, 이 잠야 선생은 애로 토시를 달았습니다. 물애 이렇게 물애. 그런데 요 애로 토를 단 것은 누가 달았느냐? 퇴계 이황 선생이 달았습니다. 퇴계 이황 선생은 애로 달았습니다. 근데 애로 달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이게 어떤 특징이 있냐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자, 물의 격한이라고 이렇게 다른 것은 요 앞에 뭐가 생각된 겁니까? 내가 또는 나의 어떤 정신이 물의 격한 이렇게 되는 거죠. 뭘 강조하는 겁니까? 나를 강조하는 거죠. 그렇죠? 이거 이황 선생이 그렇게 달았고 잠야 박지계 선생도 그렇게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잠야 선생이 퇴계 선생의 설을 받는지는 몰라요. 그거 확인이 안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같아요. 그런데 율곡 선생은 물 2로 달았어요. 그리고 요 밑에 것도 다 2로 달았습니다. 물리의 극처가 이르지 않음이 없다. 물리가 극처에 이르지, 물리가 또는 물리의 극처가 다 가로 달았습니다. 주격조사로. 그런데 잠야 선생은 애로 달았어요. 물리의 극처에 이르지 않음이 없다. 누가? 내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예설에서 김장생과 박지계 선생 두 분이 충돌했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여기에서도 의견이 갈립니다. 그런데 사계 선생은 율곡 이 선생의 학통을 직접적으로 계승을 했어요. 그 밑에서 배웠으니까요. 그래서 사계 선생은 율곡 선생의 경물서를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옳다고 보니까 잠야 선생의 설은 그렇게 공감할 수 없죠. 자, 그리고 그 이후에 김장생 사계 선생의 제자가 우암송시열 이렇게 이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소위 율곡 학파의 정통 라인이 되는 겁니다. 이 정통 라인에서 고민을 합니다. 송시열 우암 선생이 권시는 권득기 선생의 아들이죠. 뭐 다 이게 아주 친하게 지내던 사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우암 선생은 다 잘 알죠. 이 논쟁에 참여했던 분들을 다 압니다. 선배 학자들이죠. 뭐 이 지역 사회에서 같이 물론 이제 나이 차이는 물론 있지만 뭐 선배 학자, 후배 학자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스승의 반열일 수도 있고 너무나도 서로 잘 알고 있는 사이입니다. 그런데 의견이 엇갈려. 그러니까 봤더니 퇴계 선생 의견도 다르고 또 율곡 선생 의견도 다르고. 야, 이게 어떤 게 맞을까? 그러니까 이제 우암이 사계 선생한테 묻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사계 선생이 율곡 선생은 이렇게 얘기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곡의 학설을 정설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우암 선생이 또 제자들한테 여기 나오는 뭐 이단상이라든가 이런 분들 박세채 이런 분들한테 또 물어봐요.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니? 다 제자뻘들이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그 선생님이 물어보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조사해 보겠습니까?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막 찾아보고 공부를 합니다. 공부를 하고 우암 선생한테 보고를 하는 거예요. 제가 공부를 해봤더니요. 율곡 선생의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충청 지역의 이 소위 이제 호서 지역의 이 정통 라인에서는 당연히 율곡의 설이 정설로 인정을 받았고, 따라서 잠야의 설은 정통에서 벗어나는 설로 배척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에피소드를 말씀드리자면, 그 우암 송시열의 제자가 누구더라? 누군데 이분이 또 그 스승한테 묻습니다. 아, 선생님, 거기는 이제 잠야라고 안 그러고 박지계라고 그랬어요. 박지계가 이렇게 주장하는데 이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랬더니 송시열이, 그래, 그거는 그 사계 선생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 그런데 너가 선생 반열에 있는 어른을 이름을 거론하면서 그렇게 논하는 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학문적 차이, 이론적 차이, 이것을 비판할 수 있지만 잠야 선생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박지계 이렇게 얘기를 한 건 너 잘못됐다, 이렇게 비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암은 대단히 보수적이고 뭐 이런 분으로 아주 그렇게 알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보게 되면 나름대로 어떤 개방성 뭐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뭐 마찬가지입니다. 쭉 보면 이게 심조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권상하의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우암 송시열의 수제자가 수암 권상하고 권상하 문화에 있던 심조라는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격에서는 퇴계가 만년에 지난날의 잘못을 잘못 깨달았으나 오히려 착오를 면하지 못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아까 빼먹었는데, 아까 퇴계 선생이 애로 토시를 달았다 그랬어요, 그죠? 물에 격한 이후에 애로 토시를 달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고봉기대승하고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이 문제를 논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봉기대승의 어떤 충고를 받아서 자기의 설을 수정을 합니다. 어떻게 수정을 하냐면 이로 바꿉니다. 이로. 주격조사로 가로 바꿔요. 이게 죽기 몇 달 전에, 퇴계 선생이 돌아가시기 몇 달 전에 도장을 꽝 찍은 겁니다. 내가 전에 잘못 생각했다, 애자가 잘못됐다 하고 주격조사로 바꿉니다. 다만 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그 얘기입니다. 지난날의 잘못, 애자로 다른 것, 그 잘못을 깨닫고 새로 고쳤지만 새로 고친 설도 문제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왜 문제가 있는지는 빼겠습니다. 자, 우복 정경세에는 물격은 갱내와 같다. 다 빼겠습니다. 권만의 권득기 선생이죠. 박자명, 박지계 선생이죠. 이렇게 조포조, 이게 조익 선생이죠. 이 논쟁을 평가를 하는 겁니다. 평가를 하고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퇴계 이후 제유들이 혼동하고 잘못 본 것이 이와 같으니, 앞에 거론한 사람들은 다 잘못 봤다는 겁니다. 정관제 2단상입니다. 아까 우암의 제자 정관제의 말이 단연탁월하다,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8세기까지의 이 율곡학파의 정통 이론이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이거 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는 주제가 인심노심설인데 이것도 간략하게 얘기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마음이 한 개입니까? 몇 개입니까? 여러분, 마음이 몇 개죠? 10개. 주자학에서는 마음은 하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심은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인심이 있고 도심이 있어요. 인심은 뭐냐? 내가 배고프면 먹고 싶은 마음, 뭐 가려우면 이렇게 긁으려는 마음, 피곤하면 이렇게 쉬려고 하는 마음, 이게 인심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도심은 뭐냐? 배가 고플 때 먹으려고 하는 마음은 이건 인심인데, 저 빵은 내 것이 아니야, 먹으면 안 돼, 이게 도심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마음은 본래 하나지만 몸의 욕구 때문에 발생한 것은 인심이고 도덕적인 원리 때문에 발생한 것은 도심이다. 이게 이제 주작에서 말하는 인심도심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본래 하나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막 탁 튀어나올 때, 발생할 때 이것 때문에 발생했느냐, 이것 때문에 발생했느냐 따라서 인심이고 도심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자매 선생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무슨 소리냐. 인심과 도심은 본래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인심 따로 도심 따로 있었다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였는데 A가 부르면 인심이 되고 B가 부르면 도심이 되는 게 아니라 본래 A의 마음이 있고 B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식의 주장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그 인심이 뭐냐는 얘기. 도심이 어디 있죠? 마음이? 옛날 사람들은 심장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방촌. 심장에 조그마한 공간. 여기에 마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건 도심이 여기 있어. 그럼 인심은 어디 있냐? 인심은 몸에 있다는 겁니다. 몸에. 그러면서 예를 드는 게 눈이 보는데 이게 눈이 단순한 기계가 아니고 그 보는 작용을 주관하는 마음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인심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런 이제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것도 역시 뭐 계속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판들이 쭉 있는데 그래도 19세기에 오면 우호적 평가 이렇게 있고 가장 적극적으로는 이 오이상 계열 쪽에서 인정을 합니다. 오이상이 낙하기 아주 거물입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선유가 말하길 일심에 한 마음의 신이 흩어져 백체 온몸에 신이 되고 백체의 신이 통합하여 일심의 신이 된다 라고 했는데 이 말은 그럴듯해. 이게 이제 오이상의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여기서 말하는 선유가 누구냐? 이게 자매입니다. 이 오이상의 제자였던 조병덕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일찍이 이 방숙서를 보니 이게 자매 선생이 제자한테 보낸 누구죠? 이의길인가? 이방숙한테 보낸 편지입니다. 그 편지에 나오는 대목입니다. 내가 봤더니 그거 있더라. 이거는 자매 선생의 얘기를 오이상 선생이 지지한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오이상 그다음에 조병덕 이런 분들은 자매 선생의 그 인심설 온몸에 심이 있다 라는 설을 긍정적으로 보고 심지어는 이제 지지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매듭을 져야 되는데요. 사상적 위치와 의미가 뭐가 있느냐? 첫 번째, 하학이 상달식 공부가 있다. 경물설, 물격설 거기에 그거를 보면 하학의 공부, 그러니까 공부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공부하는 과정, 이것 없이 지식을 얻는 것, 그러니까 너희들처럼 주석을 달면, 토시를 달면 내가 공부하는 과정 없이 그냥 지식이 온다, 깨달음을 얻는다라는 것이 된다. 이거예요. 박지기 선생의 논리는. 그거는 육상산, 양명학의 공부 방식이고 불교식의 공부 방식이다. 나처럼 줄을 달아야 우리가 공부하는 과정,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 드러난다라는 게 이제 주장입니다. 엄격한 주자주의. 그리고 이런 주의 주장을 펴는데 적어도 이 자매아 선생은 나의 설은 예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설은 기본적으로 주의의 뜻을 따른 것이다. 주의의 글자를 한 글자도 고쳐서는 안 된다. 이게 자매 선생의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이에 대한 존경심과 당정에 대한 우려. 이를 아주 존경을 했습니다. 그게 발탁이 돼서 어떤 그 개혁안 이런 것들을 제시를 하는데 그 개혁안은 대체적으로 보면 율곡의 그 개혁안을 가지고 온 겁니다. 근데 그냥 가져온 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공개적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율곡을 높여 국가의 풍조를 이끌고 도맥을 부지하는 것이 바로 저의 평소의 뜻이었습니다. 율곡을 존중하고 율곡의 세상을 구제하는 방책, 이런 율곡을 대단히 존경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황학설과 그러면서도 이황학설과 유사한 것이 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입니다. 자, 총 정리를 하겠습니다. 얼마나 남았죠? 10분 남았습니까? 그러면 10분 조금 여유 있게 하겠습니다. 자, 총 정리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17세기 초반이죠. 그러니까 인조시대 때에 박지계 선생을 중심으로 한 이러한 경물설에 대한 논쟁, 또 인심도심을 둘러싼 논쟁이 있었다. 그리고 이제 정치적인 무게감이 있는 의례 논쟁이 있었다. 그런데 잠야 선생이 소수 의견을 제시를 했다. 다시 말하면 그 당시 주류였던 율곡에서 사계, 그다음에 우암으로 이어지는 이 정통 라인과 다른 색깔의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이것의 의미가 도대체 뭐냐라는 겁니다. 일단 한 가지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 하면 대단히 폐쇄적인 사회였다, 독단이 지배하는 사회였다, 이렇게 인식하기 쉬운데, 물론 그런 면이 있었던 것은 부정할 수 없지만 그게 전부만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예를 들자면 사문난적이잖아요. 조금 주의하고 다른 얘기를 하면 사문난적이라 그래서 처벌을 했다.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선 역사 500년 동안 사문난적으로 처벌을 받은 사람이 몇 사람이 될까요? 혹시 들어본 기억이 있습니까? 천주교 관련 제외해놓고는 아마 없을 겁니다. 역사 아시는 분들은 계시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학문적인, 학술적인, 이론적인 문제 때문에 사문난적으로 처벌받은 사람은 없다 합니다. 윤휴와 박세당이 거론되는데, 윤휴나 박세당이 송시열 계열 쪽에서, 송시열과 송시열 계열 쪽에서 사문난적이라고 비판을 했는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정치적 사건과 관련이 있다.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갖다 붙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문 세계에서의 자율권은 상당 부분 보장이 돼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잠야 선생이 소수 의견을 낼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적어도 학문 세계에서는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는, 물론 이제 많은 비판을 받긴 했지만 그런 열려진 공간은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까 김문준 교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들이 논쟁을 벌이는 거 보면 이거 장난이 아니라는 거죠. 대단히 과격한 그런 언사가 동원이 되는 겁니다. 다시는 보이지 않는 사람들처럼 그런 말을 동원해서 상대방을 비판하고 그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관계가 이렇게 틀어지거나 그러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건 이제 학문 세계에서의 그런 논쟁은
조선시대 때 상당 수준 보장이 되어 있었다. 그게 아마 오늘날 우리 그 K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과도 연관이 된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다음 또 한 가지는 그런데 이제 인조 시대가 지나서 효종, 현종, 숙종 때쯤 오게 되면 조금 이제 달라집니다. 이때가 되면 이 정치적 대립이 사실 여러분 알다시피 그 인조 정권은 그 서인과 노론의 공동 정권이지 않습니까? 그 서인과 남인의 공동 정권이죠. 물론 주도권은 서인들이 쥐고 있었지만, 그런데 이제 그 현종 숙종대에 이르게 되면 남인과 서인 사이에 정말 이 갈등이 첨예화되죠. 그래서 뭐 정권 교체, 우리가 그걸 뭐라고 그러죠? 정권 교체, 뭐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죽어 나가고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연출을 하게 됩니다. 사실 그런 그 숨막히는 순간들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그것은 주로 언제 시작이냐면 효종 때 보면 율곡을 문묘에 종사해야 된다라는 주장들이 나옵니다. 이거를 퇴계학파 쪽에서는 반대를 하죠. 하면 마찬가지입니다. 뭐 지금 우리 서원을 뭐 복원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논의들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복원을 적극적으로 이게 주창하시는 분들이 이제 여기에 오신 분들이고, 또 그걸 뭐하러 하느냐 뭐 이렇게 또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자, 율곡을 문묘에 종사한다. 이미 이제 그 시기에는 퇴계는 문묘에 종사가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문묘에 종사가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스승으로 모신다는 거죠. 인정을 한다는 거죠. 거기에 율곡도 같이 모시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곡의 제자들은 당연히 찬성을 하겠죠. 그런데 퇴계의 제자들은 율곡을 나의 스승과 같은 반열에도 못마땅한 거죠. 자, 이런 갈등이 있는 겁니다. 근데 처음에는 사실은 그 인조 반정이 일어난 다음에 바로 율곡의 문묘 종사를 추진을 했는데, 여기에 이제 잠야 선생도 얽힌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문묘 종사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잠야 선생은 가만히 있었어. 그러니까 그 가족들이, 형들이, 야, 너 왜 가만히 있느냐? 그러면서 아까 나는 율곡 선생을 존경한다라고 했던 말이 거기 나오는 거예요. 그 편지에 나오는 거예요. 난 정말 율곡 선생을 존경해. 그렇다고 내가 지금 나가서 율곡 선생을 문묘에 종사한다라고 정치적 활동을 하는 것, 이거는 좀 모양이 우스워. 그래서 그 정치 운동에는 참여하지 않아요. 어찌됐든, 자,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퇴계와 율곡의 이론은 그렇게 큰 갈등이 없습니다. 그 시기만 해도 그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이것이 중요하게 된 것은 효종 때입니다. 효종 때 영남 유생 900명이 연명 상소를 올립니다. 율곡을 왜 문묘에 종사해서는 안 되는지를 영남 남인들이 세세하게 썼는데, 그 이전에는 별 이유가 없습니다. 뭐 금강산에 들어가서 머리를 깎았다라든가 뭐 이런 그 정치적인 문제 뭐 이런 것을 구실로 반대를 했는데, 효종 때는 뭐냐면 율곡의 이론이 이러이러한데 이것이 퇴계하고 다르고 주의하고 다르다. 그러니까 기를 너무 중요시 여겼다. 주기다. 뭐 이런 겁니다. 그런 이론을 주장한 사람은 어떻게 문묘에 종사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학문적으로 이론적으로 퇴계학파하고 영남학파하고 치열하게 공방을 벌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율곡학파 내부에서 퇴계를 지지하는 이론을 발표하기가 쉽지는 않았다. 그런데 이 잠야 시기까지만 해도 그렇게 엄격하지는 않았다. 이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